어, 우선 아무래도 이제 제 토론은 우리 과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이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발달된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나서 우리 그러면 한국적 기업가 정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미국에는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는 대부가 두 사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한 사람은 우리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기업가 정신의 대부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저 최근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의 반대말은 관리자 정신이거든요. 사실 관리자 정신은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정신이 되기보다는 어,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서 시장을 키우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혁신을 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지금 K 기업가 정신 할 때도 관리적인 측면은 좀 줄이고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은 오퍼튜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고 그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K 기업가 정신은 결과적으로 혁신에 성공했던 기업이고 혁신에 성공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서구로부터 K 기업가 정신이 주목받고 있다. 이것을 먼저 사전에 전제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K 기업가 정신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저 휴대폰처럼 문명을 이렇게 일으켜 나가는 가장 큰 힘은 업의 전환이 빨랐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빨랐고 일본보다도 빨랐고 유럽보다 빠릅니다. 유럽에는 휴대폰이 없고 사실 일본에도 사실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업은 그것을 이제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한국의 정신은 동적 전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적 전환 능력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이 우리 K기업가 정신의 연구에서는 좀 더 밝혀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임채원 교수님께서 제왕학이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저는 도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런 부분들에서 그 혁신이라든지 어떻게 빠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어떻게 부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남명조식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어,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1555년도에 이제 상소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주의 남명조식 선생의 특징은 세상이 변화할 때마다 의병 활동도 일어났고 이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우리 K기업가 정신에서 변화 부분이 좀 더 결론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면은 우리 지금 임채원 교수님이 하신 부분이 좀 더 요약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우리 미국의 기업가 정신에서 또 한편에는 동쪽에 하버드 대학에 하워드 스티븐슨이 있다면 서쪽에 짐 콜린스라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쳤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서양의 맹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맹자의 정신이 어, 도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도다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도를 닦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까 임채원 교수님도 인심, 도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경영의 전부거든요.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하고 투자자의 마음을 얻는 것을 재무관리라고 하고 직원의 마음을 얻는 것을 인사관리라고 하고 그래서 요 도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임채원 교수님께서 제왕학 도심 이런 이야기를 다 이미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좀 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 사실 임채원 교수님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남명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봤다라기보다는 어떤 인문학의 관점에서 인문학의 관점에서 우리 기업가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지금 접근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접근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채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이 발제문, 저 토론문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다가도 우리 임채원 교수님의 주제가 너무 커서 제가 섣불리 써머리 하기도 어렵고 해서 오늘 제가 토론에서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 기업가 정신은 로마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카이로스는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 또 판단이 섰다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빨라야 되고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카이로스라든지 우리 짐 콜린스라든지 하워드 스티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결론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K 기업가 정신이 우리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가장 적합한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저는 우리 임채원 교수님의 아주 좋은 점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문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업가 정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문명에 두고 아까 문명의 충돌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 문명의 충돌에서 이 사실 이 문명의 충돌은 좀 우리 기업가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면 사실 돈 버는 방법입니다.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이 어떨 때 돈을 버느냐 하면 사실 문명이 바뀔 때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없을 때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패스트가 있고 나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났다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어떤 엄청난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 K 기업가 정신, 남명 조직의 어떤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을 더 혁신하게 만들고 또 남명 조직의 정신에서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익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지속 가능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혁신하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게 요즘 우리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ISO에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K 기업가 정신을 더 연구한다면 세계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길을 줄 수도 있고 우리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 한국의 K 기업가 정신에 수렴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임채원 교수님 아주 큰 연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요. 다만 제가 요약을 잘 못해서 를 못한 것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 교수. 제가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저기 토론문을 공유를 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아, 네네. 정 교수님 보입니다. 네. 네네. 이걸 보면서 소론문을 저희는 준비를 했는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도 이거를 좀 보고 발제문하고 PPT도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까 한 이틀, 3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이 제목도 그렇지만 이 세계 문명사를 종횡으로 엮어가고 논의를 펼쳐 가셨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제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제가 토론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든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또 이 인문학이 이 사람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 교수님 하신 것처럼 문명이라든가 문명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깊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임 교수님의 시도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서구를 지향하면서 일관되게 달려온 게 거의 2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는 이런 그 말씀, 이런 뼈아픈 해안의 말씀이면서도 또 현재 우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화두가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한국과 또 한국이 만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내세워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한 질문이 뭐 사실상 없었다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한국 밖에서 전해오는 한국과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을 접하고서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여기 베네치아에 온 것도 사실 한국화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의 열광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이제 온 것인데요. 여하간 임 교수님은 한류와 동아시아 문명을 동아시아 르네상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핵심에 이제 문의의 AI를 말씀하신데, 이게 아마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동아시아의 가치, 사유, 문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인문 예술을 좀 중요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고, 또 K 기업가 정신을 제왕학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전통 왕조 시대의 시대를 지배하였던 최고의 권력자인 제왕과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조종자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뭐 권력자보다는 조종자겠죠.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보다는 이제 경제적 권력이 더 지배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제왕과 기업가를 대비시킨 것은 우리 학문의 세계에서 보면은 매우 아주 그 정확하고 아주 자세한 구분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이 학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문명사적 비교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두세 가지 질문과 문제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연의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의 제왕학,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국을 포함한 제왕학은 당대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발제하신 대로 남송에서 어떤 제왕학의 핵심이 인간의 윤리 도덕적 질서와 국가와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핵심 가운데 인간의 내면적 질서를 존중하라는 메시지, 이게 있습니다. 이는 저는 오히려 서구에서도 좀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남송이 이제 12세기지만 이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14세기에 인간 존중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게 결국 인간을 전면적으로 되돌아보는 이런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하는 이런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대학연이 기반한 그 제왕학이 원나라에 주목되고 명나라, 청나라를 이어서서 18세기까지 적어도 중국 문명을 최고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200년간의 시간은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물결로 서구 중심의 어떤 이런 질서가 이어졌는데요. 과연 이럴 때 그 이전에 부정당했던 가치를 재발굴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핵심에 내면의 수양, 또 수기층이라는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요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아까 김기창 교수님께서는
또 상당히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뭐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목을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가치를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동아시아의 그 휴메니 아트, 뭐 AI의 그 가능성을 주목을 하셨는데, 이게 그 과연 그 매우 그 의미가 있는 어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즘 문화를 결합해서 서구 문명을 만들었듯이 동아시아에서도 유가, 도가, 법가의 선진 고전과 불교를 결합해서 동아시아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목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동아시아의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인문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문제, 즉 대학연의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좀 유사한데 관계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는 없는지라는 그런 그 질문 또는 제안을 드립니다. 즉 군주와 신하, 군주의 내면 등의 문제는 모두 사람에 대한 이해를 기반하면서도 일면적이지 않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대라고 하여 가지고 수직적 종적인 것만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은 서로 안고 가는 또 포용하는 어떤 관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포용적 관계에 대한 성찰이 매우 풍부한 것이 우리가 또 고전에서 혹은 대학연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21세기의 인문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그 고립되어가는 개인과 또 그러한 세계에서 또 역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AI를 둘러싼 경쟁이 유럽과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하나의 큰 축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가능성은 조금 언급을 덜 하셨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동아시아 문명 안에 다양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가능성과 동시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국과의 그 관련성을 살펴본다면은 문명의 대안으로 중국의 문명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 현실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AI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할 때 한국이 주체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점도 한번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데요. 중국 문명의 옆자리에서 항상 또 있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만들었던 전통을 우리가 그 만들었던 이런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토론문이었고요. 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또 흐름들도 좀 이해하게 되었는데 여하간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요소와의 그 보편적인 요소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주목되어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발표를 드리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미리 좀 예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보통 유학이라면 보수성 너무 이렇게 그렇게 좀 이해하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중국 체제가 그랬던 거고 그 제왕학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디얼 타입들은 보고 있으면 훨씬 더 지금 서양의 기업가 정신의 혁신적인 관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의 시기에 동양 고전을 진짜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컨템포러리하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업의 전환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뭐 이게 그 아까 뭐 8.5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앞에 경물 취재의 관점인데 그랬을 때 그리고 아까 뭐 비로자나불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거기도 보면 그리고 예전에 이병철 이런 분들이 뭐 업의 본질을 이렇게 삼성의 정신으로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도 이야기하는 게 가장 근본이 뭐냐 업의 전환이 뭐냐 이런데 동양은 오히려 업을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고정된 걸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걸로 보는 것 같거든요. 뭐지 독일에서도 뭐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불교 같은 경우도 힌두교와 다른 게 아트만 자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업의 전환 이런 것들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인도 철학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이런 걸 풍부하게 해석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체적 관점 이건 그리고 말씀하신 뭐 덕이라든지 이런 걸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신의 문제 이런 걸 강조한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이 서양하고 달라 서양의 뭐 저 기독교 이런 걸 봐도 뭐 기도 명상 이런 거는 그냥 관상기도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서양도 리플렉션 성찰 이런 말이 있고 메디테이션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은 자기의 내면을 닦는다 모든 거의 근원에는 내면을 닦아가지고 한다 거기 불교 같은 거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유교 같은 건 수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거기 율곡 같은 거는 수기치인이라고 성악지벽에서 수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닦는다 이거는 서양에는 없고 오히려 동양에 있는 거고 그것이 자기가 닦고 나면 옆에 영향을 줘가지고 나중에 확장돼야 난다. 소셜 인플루언스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뭐 그 금명준덕 뭐 백성소미 이렇게 표현하듯이 간에 이렇게 보는 관점 서양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서양에서 이런 걸 주목하고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경영학 쪽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뭐 서양하고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듣고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그,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정재훈 선생님도 뭐 수신을 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이건 그냥 말씀 어떻게 보면 답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재훈 선생님은 동아시아를 하니까 원래 제왕이라는 사람들이 1인 군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도 용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의 뭐지 자금성에 가도 남쪽에서 남단이 있고 천단에서 그건 황제만 지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오면 경복궁에서 바라보면 앞에 남단이 있어야 되는데 남단을 못 만들고 뭐 국내우당에 규제 지내는데 이런 데만 만들어 놓고 이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걸 독점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제왕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대기업가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역적으로 잡혀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해지고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 제왕이나 이런 것들이 두는 그 함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배움이나 누구든지 가지고 스스로 활동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회에 중요한 덕목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휴머니 아트 AI 이거는 진짜 앞으로 저는 뭐 앞으로 한 10년 거기 지금 AI를 이야기할 때 요즘 뭐 최경량 AI 하나는 거대 언어 모델 AI 제너레티브 AI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AI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AI 축은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이 하나 있을 거고 유럽도 자기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변형돼 가지고 비교 우위를 차지를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아시아적인 데이터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AI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주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 양으로 보면 중국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축구에 손흥민이 나오고 그 바둑에 신진서가 나오듯이 아마 AI 파트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중국보다 자유로운 정신 서양하고 잘 돼가지고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국하고 경쟁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문명 사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이스탄불이거든요.
이스탄불도 보면 동양과 서양이 만나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것처럼 그게 결국 이스탄불이 나중에 넘어가면서 중세가 끝나고 1453년인가요? 그때 넘어가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동서양 문명 충돌하는 결국은 미국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의 충돌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데는 오히려 한국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